안녕하세요. 부의 골든타임의 저자 박종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명강의 빅10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몇 달 동안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언제든 투자해도 좋다. 그래서 한 20년, 30년 이렇게 묵혀두면 아마도 큰 부를 일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책 제목을 부의 골든타임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그만큼 부를 일구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게 타이밍이거든요. 물론 저도 믿습니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아마도 진짜 30년, 40년 버틴다면 좋은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버블의 정점에서 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주가 하락을 겪게 되면 이게 정신적으로 정말 견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다시는 정말 이 부를 다시 일굴 기회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잡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 정말 신기할 정도로 부채 사이클이라는 게 반복되어 왔고요. 이게 한 8에서 한 11년 정도 주기적으로 아주 신기할 정도로 반복되어 왔는데 이 단계가 시작될 때 저는 1단계를 골디락스라고 봅니다. 이 단계는 진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단계입니다. 이럴 때 투자를 시작한다면 가장 좋고요. 어떻게 보면 주가가 급등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도 시작을 할 수 있을 때가 이럴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주가나 자산 가격, 뭐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 같은 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버블 단계를 맞이하고 그 버블은 보통은 한 5년에서 7년 좀 길게 유지되거든요. 이 버블을 계속 즐기다가 어느 순간인가 진짜 투자할 만한 사람들이 다 투자를 하게 되면 그때 버블의 정점을 맞이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버블 붕괴가 일어나고 다시 채무 재조정을 거치면서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요. 많은 사람들이 골디락스 단계엔 절대 투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해야 버블이 시작되는 거고 그리고 진짜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투자를 했을 때 그때 버블의 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필이면 투자했을 때 버블의 정점이냐? 바로 모든 사람이 투자했을 때가 정점이기 때문에 이 확률적으로 정점에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부채 사이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책에서도 이 부채 사이클을 한참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건 그러면 지금은 도대체 부채 사이클에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일 거예요. 원래는 경제 위기가 오면 부채가 줄어드는 채무 재조정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주가나 아니면 자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전대미문의 현상, 부채 사이클의 연장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부채 사이클 연장전 간 이 동기가 뭐냐? 도대체 원동력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아마 관심 있어 하실 거예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위기가 어떻게 보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위기가 생겼다면 무언가 좀 탓을 할, 좀 나쁜 그런 어떤 주체가 좀 있겠죠. 경제 주체가.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융회사들이 이런 경제 위기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들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채무 재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코로나19잖아요. 외부의 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책임을 물어야 될 상대가 없었고 그러니까 채무 재조정 없이 계속해서 부채를 쌓아나갈 수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 원인은 어쨌든 미국에서 최초로 양적 완화라는 신무기를 2008년 이후에 이걸 만들어냈고 또 2020년에는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더 훨씬 더 적절하게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장전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장전을 도대체 왜 양적 완화가 이끌어냈느냐? 이게 또 궁금하실 텐데 양적 완화라는 게 용어는 굉장히 복잡한데 달러를 찍어내서요. 미국 시중은행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채나 이런 것들을 그냥 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한테 돈을 꽂아주는 그 효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생긴 은행들이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가격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리기만 하면 곧바로 위험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너무나도 놀라운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양적 완화를 비유할 때요.
저는 에어 매트리스에 비유하거든요. 혹시 야영 가보셨으면 이 땅바닥이 워낙 울퉁불퉁하잖아요. 이 울퉁불퉁한 땅바닥에서 자기 위해서 에어 매트리스, 공기를 부풀려서 이렇게 매트리스를 만들어내는데 딱 그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실물 경제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에어 매트리스를 딱 깔아놓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이룰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실물이 이렇게 나빠지면 정말 경제가 이렇게 악화되면 주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 에어 매트리스를 한번 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나빠져서 푹 꺼지더라도 그때는 에어 매트리스에 공기를 더 불어넣습니다. 누가요? 바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즉 페드가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악화되는 건 그렇게까지 위험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양적 완화를 인류 최초,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도입한 그 상황은 바로 일본이 2001년에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2008년에 양적 완화를 도입했는데 그 뒤에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좀 살펴보면 앞으로 2020년 뒤에 상황을 좀 알 수 있는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양적 완화를 하면서 주가나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고 실무 경제는 그 뒤에 이 6년에 걸쳐서 천천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먼저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실물 경제가 6년에 걸쳐 살아나는 동안 양적 완화를 무려 6년이나 유지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큰 위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실물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 한 8에서 10년 정도 양적 완화를 계속할 수 있을까? 저는 그 확률이 진짜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연준은요. 아마도 끝까지 이 양적 완화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한테는 대공황이라는 1929년 세계 대공황을 제대로 막지 못해서 미국 경제를 거의 20년 넘게 침체로 몰고 갔던 굉장히 어두웠던 과거를 트라우마로 갖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실수를 했냐면 1929년에 미국 경제가 이 버블이 꺼지면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겪게 됐는데 글쎄 연준에서요.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1931년에 금리를 2배 이상으로 올려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 대공황의 그 고통이 훨씬 더 커졌거든요. 이 고통을 잘 기억하고 있는 연준에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웬만해서 양적 완화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에어 매트리스 비유를 했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아마 연준은 끝까지 이걸 좀 유지해 가려고 할 거고 실물 경제가 나빠질수록 공기를 더 부풀릴 텐데 그런데 이게 에어 매트리스잖아요. 공기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충격으로 이 공기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터질 수 있는 위험성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책에서 총 9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9가지가 물론 당연히 실물 경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물 경제도 정말 너무너무 악화돼서 도저히 땅이 너무나도 정말 뾰족해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에어 매트리스를 터뜨릴 수 있겠죠. 하지만 웬만한 실물 경제 충격은 제가 보기엔 연준에서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들이 부의 격차라든가 아니면 기업 간의 격차 그리고 달러의 타락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는요. 끝까지 이 에어 매트리스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부의 격차가 확대된다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 한 몇 년 뒤에는 올 수 있는 거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산 가격은 먼저 치솟아 오른 거예요. 그런데 실물 경제는 한 6년쯤 뒤에 회복이 되니까 먼저 부유층들, 미국에서 전체 10%, 상위 10%가 주식의 80%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부유층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먼저 회복을 하니까 부유층들은 부를 빨리 다시 확대했죠. 그런데 중산층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실물 경제는 무려 6년이 지난 다음에나 회복이 됐으니 이게 그만 부의 격차를 확대한 겁니다. 이 부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왔고요. 또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의 격차가 또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대공황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대공황 직전에 어느 정도였냐면 상위 0.1%가 미국의 부의
25%, 4분의 1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미국의 하위 90%, 미국 사람 대부분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은 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공황을 겪으면서 이 격차가 확 줄어들었다가 다시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걸로 부의 격차가 거의 대공황 수준에 접할 정도로 굉장히 또 벌어지고 만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사회적 갈등이 다시 커질 수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사회적 갈등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이걸 소비해 줄 그 대중이 사라지다 보니까 대공황 때처럼 물건을 만들어도 자꾸만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디플레이션이 오는 상황, 물가 하락이 오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지금 격차들이 계속해서 부의 격차, 기업 간의 격차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지금 바이든 후보가 곧 취임을 하게 되면, 자, 이 바이든 후보의 소속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이 격차를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상황이 이런 민주당의 정책 기조를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 민주당의 당론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죠. 굉장히 말들이 달리는 속도가 다 달라요.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말이 있고 느리게 달리는 말이 있을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예를 들어 경제 상황이 좋으면 빨리 달리는 말한테 족쇄를 채워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경제 상황이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 그나마 빨리 달리는 말한테까지 족쇄를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경제 전체가 둔화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강력한 규제를 빅테크 기업에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 지형도 문제인데요. 일단 야당을 설득해야겠죠. 어떤 방식이든.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나 아니면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어떤 방법이든 반대할 거고요. 이 공화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미국이 원탑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 자기 나라의 대표 장수 빅테크 기업들, 이 기업들한테 규제를 해서 중국과의 싸움을 불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이 원탑일 때는 얼마든지 이 규제가 가능했겠지만, 그리고 부유층한테 증세가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민주당 정권이라 하더라도 이 규제나 여러 가지 증세 논의가 그렇게 쉽게 아무래도 표면 위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격차를 줄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뭘까요? 격차는 줄이지 못했는데 이쪽에 지금 현재 뒤처진 사람들이 점점 더 밑으로 내려앉으면 삶의 조건도 나빠지고 중소중기업들은 망해가겠죠. 이 상황에선 더 큰 돈의 홍수를 만들어서 밑에 처진 모든 사람들을 다시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민주당 정권 4년 동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양책을 쓰기 시작할 거고요. 다시 처음 했던 에어 매트리스의 비유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격차들이 커져서 밑바닥이 완전히 울퉁불퉁해진 거예요. 야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높낮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위에서 편안하게 자기 위해서는 방법 하나뿐이죠. 공기를 더 많이 불어넣어서 이 에어 매트리스를 더 빵빵하게 불어넣어야 될 겁니다. 이 상황이 저는 약간 두렵습니다. 이렇게 빵빵하게 불어넣으면 당연히 자산 가격은 일단은 폭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21년이나 22년까지도 이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겠네. 야, 이렇게 하면 점점 더 오를 수밖에 없잖아.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저도 보여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부풀리게 되면 이제 예전과는 달리 아주 작은 바늘만 하나 찔려도 펑 하고 터질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투자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서 이제 투자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자,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계속해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현금만 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버블에 일부 동참을 할 것인가. 다만 그 동참하는 방법이 굉장히 리스크에 대비한, 위험에 대비한 방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철저하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적절한 비율을 맞춰서 들어갈 필요가 있고, 이 위험 자산을 들어갈 때는 시점을 어느 정도 분산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전체 자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지금 위험 자산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제가 보기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재테크와 그다음 부를 일구는 데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현상 정말 놀라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늦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버블이 한창 달아오를 때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언젠간 버블의 정점을 맞게 됩니다. 문제는 이 버블의 정점 단계에 있었을 때 부채 관리를 잘못하면 정말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버블로 한창 달려갈 때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빚을 져서 투자를 해도 됩니다. 물론 그것도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바로 만기 관리를 잘못하는 겁니다. 이 어떤 부채의 정점, 버블의 정점에 오는 시점을 우리가 언제 올지는 진짜 예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1년 뒤지, 3년 뒤지, 아니면 10년 뒤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버블의 정점이 와서 이 자산을 빨리 정리해서 빚을 갚아 나가고 뭔가 정리해야 되는데 이 만기 관리가 안 돼서 이 만기의 시점에서 돈은 빨리 갚으라고 하는데 내 자산이 정리가 할 수가 없으면 이게 바로 파산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한번 파산하면 정말 재기하기 힘든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바로 버블의 정점에 가까워질수록 제일 주의될 게 만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 버블이라는 게 우리 인류 역사상에 항상 해를 끼쳤던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철도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고요. 정보화 고속도로로 닷컴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플랫폼 산업으로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한테도 버블이라는 게 무조건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버블? 이건 분명히 팬데믹 버블 맞아요. 근데 이 버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야, 난 버블이니까 위험해서 절대 안 할 거야.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엔 마치 이런 겁니다. 나 닷컴 버블 무서우니까 정보화 고속도로 뚫지 않을 거고 절대로 정보통신 투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다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이렇게 헤게모니 장악하지 못했거든요. 그것처럼 버블이 생겼을 때는 그 버블을 충분히 즐겨야 되죠. 하지만 그 버블에 도취돼서 나 자신이 완전히 버블에 매몰돼 버리면 정말 위험한 투자에 나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블을 이용당하지 말고 이용하라. 지금은 바로 버블을 이용하되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현명한 그 어떤 버블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버블에 완전히 피하거나 그 사이가 아닌 중용을 찾아서 정말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서 투자를 해나갈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기회를 정말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회를 삼아서 자신의 날개로 날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